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타는 듯한 햇볕,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많이 놀랐어요.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이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세요. 괜찮겠지 싶어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외출했다가 땡볕 아래서 변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도 자주 드시고요. 전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정도 비워버린 김에 옆 동네에 위치한 도서관에 한번 나와본 참이에요. 공부하는 열람실도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구역도 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게 구역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신기하네요.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이고 있었나 봅니다.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괜스레 흐뭇해지네요. 그동안 상상으로만 톡톡 쌓여내 제 얘기를 신청해 봤었는데 오늘은 큰맘 먹고 현실로 실천을 해보려고 해요. 인생에서 주저함이나 망설임, 고민이 너무 많아도 쓸모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저도 그런 걸 신중함이라고 믿으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이라고 포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아주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고 나면 사람의 사고방식은 크게 바뀌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도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요. 사람이 큰일을 겪고 나면 가치관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톡톡 사연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 어렸을 적에 넘치는 것도 없지만 부족한 것도 없이 평온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친가 쪽이 잘 살았어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이 자식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이었거든요. 쌀 한 토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글자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것이다. 배워야 된다. 많은 걸 알수록 많은 사람들의 위에 설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어떤 이유로 친할아버지께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것인지 몰라요. 하지만 부창부수라고 친할머니 또한 적극적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자식들의 교육에 사활을 거셨다는 것만은 확실했죠. 두 분의 강인한 신념은 확실하게 보답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보더라도 그 시절에 대학을 나오셔서 네로라 하는 번듯한 회사에 다니셨으니까요. 금전 감각도 확실하셨고 돈의 흐름을 잘 읽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대체로 친가 쪽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문과보다는 이과 쪽의 머리였다고나 할까요? 셈에 밝았고 안주하지 않았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냉소적일 정도의 현실주의자들이 포진해 있었네요. 외가는 친가에 비하자면 궁핍한 집안이었으나 여자임에도 엄마가 그 시절에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모들은 국민학교 혹은 중학교까지만 나오셨는데 어떤 일이든 시기가 맞아야 한다고 특이하게 엄마만 그때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덕분에 아버지와 결혼하실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그저 남자답게 생기신 그런 얼굴이었다면 엄마는 곱고 해사한 얼굴의 소유자였습니다. 단아한 미인인 엄마가 똑부러지고 얌전하게 당신의 내조를 하며 가정을 지키고 집안 행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아버지는 기대하셨을 거예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제 위로 원래는 오빠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첫 자식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도 흐릿한 제가 6살이었을 때 오빠는 하늘의 별이 됐어요. 선천적으로 심장 쪽이 안 좋았거든요. 그나마 집안의 경제력이 받쳐줘서 수술을 몇 차례 받았고 약을 복용해 왔기 때문에 그 나이까지 살다가 떠난 것이란 얘기를 친척 어른들이 떠드시는 걸 제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얘기의 마무리는 멀뚱하게 눈만 꿈뻑거리고 있던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으로 끝내셨죠. 미선아, 앞으로 네가 잘해야겠다. 네 오빠 몫까지 네가 잘해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영문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에는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친척 어른들끼리 쏙닥거림을 오래 이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든 애가 죽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 아니겠어? 그러게 다들 괜한 참견 될까 봐서 쉬쉬하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가 영 안 좋다는 건 다들 눈치챘잖아. 슬쩍 다가가서 친척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을 듣고 말았던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그 이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치가 아주 없던 아이였나 봐요. 그때를 계기로 부모님의 사이가 어떤 상태인지 처음 인지를 하게 됐었고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그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학급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도 저희 부모님처럼 사이가 서먹하고 어색하다 못해서 차가운 부모님을 둔 경우는 없는 듯 싶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과 비교를 해보니까 더욱 자명해지고 말았죠. 전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런 못된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빠만 안 아팠어도 부모님이 행복하셨을 텐데 집에 아픈 자식이 생겨서 부모 사이가 그렇게 된 거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괜히 오빠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을 했었죠. 그러다가 혼자 죄책감이 들어서 끙끙 앓은 적도 있었죠. 오빠를 원망했던 것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이 들어서 그게 저를 갉아먹은 것이었습니다. 아프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지, 건강한 몸으로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었을 텐데 그러하다는 걸 어렸던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으므로 종국에는 오빠를 탓하며 지냈던 제 자신이 부족하고 못된 아이로 느껴져서 힘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부모님한테 꺼낸 적은 없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일부러 부모님 앞에서는 더욱 씩씩하게 굴었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아프니까 너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얌전히 있어야 한다.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착하게 굴면 칭찬해 주겠다는 소리를 들어온 저였거든요. 어쩌면 그게 마지막 주문처럼 날아와 저에게 세뇌를 거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속으로만 끙끙 앓아대며 겉으로는 얌전하고 싹싹하게 행동하던 사이 부모님은 준비를 마치신 상태였습니다. 무슨 준비인가 하면 바로 갈라서실 준비였죠. 엄마, 왜 자꾸 가방을 싸시는 거예요? 엄마 어디 멀리 가요? 미선아, 안 그래도 너한텐 지금 얘기해줄 참이었어. 여기 잠깐 앉아볼래? 엄마가 우리 미선이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아빠하고 이혼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혼이 뭔지 알아요. 제가 쏘아대듯 말씀을 드렸고 저답지 않았다는 생각에 스스로 놀라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엄마는 조금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이윽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어요. 아주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숨을 죽이고 살아오신 엄마의 지난 결혼 생활이자 인생의 모습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으나 인내하며 속으로만 알아대고 겉으로는 꿋꿋한 척 굴었던 제 모습이 엄마의 그런 기질을 물려받았던 듯 싶더라고요. 역시 네가 알고 있었구나. 그래, 모를 리 없지. 그럴 리가 없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애써 믿고 싶었던 내 자신이 어이가 없다. 나 같은 건 정말 엄마 자격이 없어. 근본이 부족해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결혼한 후로 네 아버지한테 귀따갑게 들어왔는데 생각해보면 틀린 말 하나 없어. 전부 내가 자격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야. 네 오빠를 아프게 낳은 것도 전부 내 잘못이었어. 그때부터 모든 게 잘못된 거였어. 여태까지 꾸역꾸역 아닌 척 하면서 버텼을 뿐이지. 오빠가 아팠던 게 어째서 엄마의 잘못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선아,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로 엄마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엄마의 잘못이었다면 큰아빠가 엄마한테 잘못이 있다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큰아빠는 무서우신 분이니까요. 혹시나 엄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싶어서 전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친가에서 학구열의 끝을 보여주셨던 대표적인 예시로 남은 큰아버지께서는 의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아버지의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제 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으신 엄마가 다가와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셨죠. 우리 미선이한테는 정말 미안한 것 투성이야. 자기 몸 힘들고 자기만 버티기도 힘들다고 고작 그런 이유로 어린 딸을 제대로 못 챙겼던 나라는 엄마에게 혹시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네?
기회라니요? 그게 어떤 건데요? 미선아, 너 엄마하고 갈래? 엄마하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알아서 잘 살겠지. 재혼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걱정할 필요가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갈 사람이야. 네 아버지가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인데 누구를 걱정해. 엄마가 아빠하고 이혼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간절하게 말씀을 드려봤지만 제 손을 꼭 쥐고 계신 엄마의 손길에 힘이 강하게 들어갔을 뿐 그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이미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사이가 나쁜 것도 몰랐던 눈치도 없고 답답한 아이였던 저는 엄마가 이미 고립되어 소외를 당하고 계셨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모두가 엄마를 쫓아내고 싶어 하셨어요. 분에 넘치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놓고도 단 한 번도 겸손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무식하고 배응망덕한 년. 우리 불쌍한 손주가 고통스러운 삶만 짧게 살다가 떠난 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녀를 당장 찢어 발기고 싶은 심정뿐이야. 특히나 친할머니께서는 엄마를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계셨어요. 무고한 오빠를 원망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엄마를 욕하시던 친할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라고 엄마의 곁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 전 엄마 쪽을 선택하겠다고 결심을 내렸던 겁니다. 제가 속으로 이런 결심을 내린 걸 아버지나 친할머니께서 아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긴장되고 떨려서 조마조마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로 의외의 인물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바로 제 이모셨어요. 자주 뵙던 분이 아니었기에 긴가민가 했는데 절 발견하시고 먼저 다가오시길래 그때 이모이신 줄 확신했었죠. 어라? 이모가 여기에 왜 오셨어요? 외기는 미선이 너 보러 왔지? 이모가 저를 왜요? 왜? 그러면 안 되니? 나는 왜 다들 미선이 너 보고 애가 순하고 얌전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 가만 보면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데? 야, 너 네 엄마 따라간다면서? 다 들었어. 전 상황이 갑작스러워서 그냥 조심스럽게 반응을 했던 것뿐인데 이모는 대뜸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러더니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제가 엄마 쪽을 고르기로 했다는 걸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모의 용건은 이거였습니다. 네 엄마 앞길 막지 마. 이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엄마의 앞길을 왜 막아요? 너 같은 애가 딸려 있으면 네 엄마가 다른 남자 새로 만날 수가 없잖아. 넌 짐덩어리야. 아니, 짐보다 쓸모없는 돌덩어리라고. 모르겠어? 네? 말도 안 돼요. 엄만 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네가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척 하는 것뿐이야. 넌 네 엄마인데 몰라? 동정심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래. 미선아,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비록 돈은 좀 없고 가진 건 없지만 아직 한창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운 외모의 네 엄마, 더 늦기 전에 새로 짝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한시가 급하지 않겠어?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남은 인생 대비하려면 일찍 새 출발을 해야지. 엄마는 다시 결혼하실 생각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네 앞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척을 한 거라니까. 그 참 말 되게 못 알아듣네. 야, 반면에 네 애비 봐라.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네 오빠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돈을 많이 썼고 집이 좀 휘청하긴 했지만 어차피 네 친가에 돈 있잖아. 배경 든든하잖아. 그런데 어린 딸 자식 하나 있다고 해서 새로운 여자 찾는 게 힘들겠니? 아들도 아니고 딸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 네 애비하고 결혼해서 네 새엄마가 되어줄 여자들은 분명히 많을 거야. 급한 건 네 애비가 아니라 네 엄마니까. 그러니까 네가 눈치껏 네 엄마 앞길 방해하지 말고 빠지라는 말이야. 잘난 네 애비의 바짓가랑이나 잡고 늘어져. 제발 눈치라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해. 전 어느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
이모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눈치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생겼다며 조롱을 하셨어요. 전 스스로 눈치가 없는 편이라는 생각을 해오던 참이었기에 그 조롱이 더욱 가슴에 날아와 박히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제 앞에서 이혼을 하기로 했다며 알려주셨던 날 어느 쪽과 함께 살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하셨어요. 엄마와 눈이 마주쳤죠. 엄마가 옅게 미소를 지으시더니 괜찮아 라고 입모양을 보내시며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말고 편하게 대답하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제 입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살래요. 뭐? 미선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러니? 제 선택에 엄마는 크게 충격을 받으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게 모두 엄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선택하는 게 모두를 위한 맞는 그림이라고 여겼습니다. 저의 선택을 아버지는 기뻐하시지도 싫어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됐구나. 그래, 알았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엄마는 망연자실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저한테 그러셨지만 제 입이 재차 열릴 일은 없었어요. 이제라도 눈치를 발휘하는 자식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따름이었습니다. 두 분은 이혼을 하셨고 친할머니께서는 엄마가 나가시던 길에 굵은 소금을 뿌리셨어요. 일에서 수준 맞춰서 남녀가 만나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야. 어설프게 대강 맞겠거니 싶어서 안일하게 결혼을 했다가는 결국 이런 사달이 나는 거라고. 수준을 딱 맞춰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두고두고 통탄스럽다. 동네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와서 수군거렸지만 친할머니께서는 굴하지 않으셨고요. 단 한 번 엄마 역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게 좋은 사이로 잘 지내고 계신 줄로만 바보같이 착각했던 역사를 뒤로하며 전 엄마의 진짜 행복을 늦게나마 빌어드렸어요. 이혼 뒤에 집을 떠나신 엄마의 소식을 저는 접할 길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외갓 집안이 좀 그랬어요.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 따로국밥 같은 집안이었어요. 엄마의 이혼을 앞두고 이모가 저를 따로 찾아오셨다는 게 암만 해도 신기한 일이었던 것이었죠. 2년 정도는 친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시면서 집안일을 봐주셨고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버지처럼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학교에서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농땡이나 피우고 다닌 너를 낳기만 하고 도망간 사람같이 어디가 모자란 어른이 되는 거란다. 설마 저희 엄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낳기만 하고 도망가다니 저희 엄마 그러신 적 없는데요? 입 안 다물어. 엄마는 누가 엄마라는 거야? 그 여자가 왜 네 엄마니? 저희 엄마가 제 엄마가 아니면 그러면 대체 누가 제 엄마인 거냐고 저야말로 친할머니께 따져 묻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쉬쉬하신 분위기인 듯 싶지만 아무래도 아버지한테 새로 여자가 생긴 모양 같았는데 그럼 그 여자가 제 엄마인 거냐고 눈을 부라리며 외치고 싶은 것이 본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었어요. 너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닥치고 있어. 절대로 그런 무책임한 여자 같은 어른만 안 되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니?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고작 기운 없이 순순히 대답하는 게 전부였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버지는 재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새로 만나신 여자하고 말입니다. 예전에 이모가 하셨던 말씀이 결국 틀린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배경이 그럭저럭 받쳐줬고 능력도 괜찮았으니 그 옆자리에 들어오겠다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마냥 어리디 어린 아이도 아닌데 아버지와 재혼하실 분은 과연 저의 존재를 괜찮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되고 궁금해하던 그때였습니다. 너는 이 할미하고 가서 살자. 제가 할머니하고요? 저희 집은 여긴데요. 왜요? 어차피 나하고 지내는 거 너도 이제 익숙하지 않니? 이 할미 집으로 가서 같이 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
갑자기 사근사근하게 저를 회유하시려던 친할머니의 눈빛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없는 눈치가 그 순간에 발휘되었던 게 다행이었죠. 왜요?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나서 전 안 데리고 살겠다고 하시던가요? 아버지하고 결혼할 여자가 딸린 자식까지는 감당이 싫다고 그랬나 보죠? 얘가 갑자기 말을 왜 이렇게 되바라지게 하지? 너 사춘기인지 뭔지 그거니? 아이고, 얘가 왜 말을 안 듣는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진짜 곤란한데. 아유, 이거 야단 났네. 당황하시던 친할머니의 반응을 보고 더욱 확신했었죠. 아버지의 재혼에 제가 걸림돌이라서 치워버리려고 하신다는 것을요. 전 항상 제 자신보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가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이었어요. 화가 나기 이전에 서글프더라고요. 오기로라도 버티려고 했지만 전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편이 아니신 이상 전 쫓겨나듯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억지로 친할머니 댁에 갔어요. 그곳에서 구박받고 지내는 생활이 시작됐죠. 아예 같이 살게 되자 그때부터 친할머니께서는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셨거든요.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도 별로였지만 그래도 그건 어느 정도 가식을 두르신 거였나 봅니다. 걸핏하면 욕을 하시고 제 등을 발로 차시고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오만 소리를 다 하시던 친할머니 밑에서 8개월 열을 지냈을 때였어요. 오빠가 아니라 제가 아팠어야 했다면서 일을 가시던 친할머니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서러워서 집 밖에 나가서 울고 있을 때였죠. 누군가 제 앞으로 다가와서 멈췄길래 무심코 고개를 들어봤던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선아, 가자.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엄마하고 가자. 울먹이며 말씀하시는 엄마를 마주한 순간 가슴속에 진 응어리가 요동을 쳤어요. 엄마한테 걸림돌 되기 싫었어요. 그뿐이에요. 아니야.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왜냐하면 네 이모가 그때 일부러 너한테 그런 소리 했던 거야. 네 이모가 술김에 자기가 저질렀던 짓을 양심 고백했는데 그걸 다 들었단다. 미선이 네가 그때 이모가 하는 소리를 듣고서 엄마한테 안 살겠다고 한 거였구나. 이제 알았어. 엄마가 알려주신 전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모는 당신이 못 나온 고등학교를 엄마만 나오셨다는 사실에 두고두고 앙심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못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엄마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때 저를 찾아오셔서 능수능란한 거짓말을 늘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오해가 풀린 뒤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전 펑펑 울었어요. 그런 저를 붙잡고 엄마는 그간 당신이 지내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식품회사에 들어가서 이혼의 아픔과 제가 없는 공허함을 이겨내시고자 성실하게 일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인연을 맺은 분들이 일본에 진출을 하시게 되면서 엄마에게 와서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셨다는 겁니다. 널 데려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너와 같이 가고 싶구나. 미선아, 우리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어떠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무서웠어요. 난데없이 일본이라뇨. 하지만 이제는 엄마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배웅망덕한 연애 피가 흘러서 역시나 은혜도 모르고 떠난다며 욕을 하셨지만 못 들은 척 했네요. 아무런 미련도 없었어요. 지긋지긋한 심정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우선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런저런 준비로 정신없이 바쁘셨거든요. 편찮으신 외할머니의 곁에는 누구라도 필요한 시점이었고요. 어느 날 기운 없는 눈을 깜빡이시던 외할머니께서 조용히 저를 곁으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 너는 뭐가 되고 싶으니?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요. 황당한 소리를 다 듣겠구나. 의사라든지 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직업이잖아요. 그것도 사자 직업이요. 전 직업을 갖는 목표에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길이 제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이미 깨달았거든요.
제가 씩 웃자 외할머니께서는 어렸을 적에 마냥 맹하고 어리버리해 보였던 아이가 이젠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 중이었어요. 만약에 아버지 곁에 붙어서 재혼 가정 안에 살았다면 전 분명히 코피를 흘려가며 공부를 해서 무조건 명문대를 가야만 했을 것이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살아야 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 현 상황으로 흘러온 게 신기했네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던 무렵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틀 만에 심정지가 와서 그대로 떠나셨죠. 과거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던 뻔뻔한 이모는 아주 잠깐 얼굴을 비쳤다가 도망치셨어요. 외할머니의 장례식이 열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었죠. 외가는 이제 흩어지는 모래알 같았습니다. 더 이상 따로 국밥 수준도 아니었어요. 저에게 외가 친척은 없는 셈이구나 싶었습니다. 친가도 없다고 쳐야 마땅할 건데 그렇다면 저에게는 이제 엄마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 엄마와 일본으로 건너가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학업적으로 머리는 돌아가는 편이었고 일본어도 금방 배웠어요. 대학교를 일본에서 입학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넋이 나간 얼굴로 귀가를 하시더니 바닥에 앉아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화들짝 놀랐죠. 일본에서 살게 된 이후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나요? 그럼에도 엄마는 눈물을 안 흘리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러신 분이 넋이 나간 얼굴로 우시는 것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 그 곁에 앉아서 이유를 여쭤본 끝에 대답을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저도 멍하게 넋이 나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친할머니가 많이 편찮아지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찾아뵙고 귀가하시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요. 아버지가 운전을 하셨고 조수석에는 재혼하신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좋은 집안 배경을 갖추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짓과 과장이 첨가되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임신 소식까지 계속 없자 화가 나셨던 친할머니께서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채로도 그분에게 오만 쓴소리를 다 날리셨대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던 길에 아버지와 그분이 차에서 싸우셨던 거죠. 그분이 홧김에 아버지의 손을 때리고 핸들을 세게 틀어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아버지는 사고 당일에 그분은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극심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시고 친할머니 또한 숨을 거두셨어요. 그분의 가족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유산은 다 자기들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겼댔고요. 삶이라는 게 슬프고 더덥다. 허무하게 이룰 데가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챙길 건 챙기고 살아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 법이니까. 어느새 흐르고 있던 제 눈물을 닦아주신 엄마가 일어나셨습니다.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셨고요. 고인의 유일한 친자식이 여기 있는데 다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분의 가족들 앞에 나타나서 엄마는 일침을 가하셨고요. 아버지의 핏줄인 제가 등장하자 그 사람들이 일동 당황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엄마는 어떤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 당연한 일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죠. 정 없는 분이신 거 알아요. 그 집안 사람들 죄다 정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겪어봐서 알죠. 하지만 피가 차갑다고 해도 결국 피 아닌가요?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요. 저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만 저희 딸은 다르잖아요. 미선이 아주버님의 친조카예요. 잊지 마세요. 엄마가 찾아간 상대는 바로 큰아버지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집안일에 관여하시는 걸 전 본 적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신 분이었고요. 아주 옛날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예 가족들 앞에서도 무정하게 구셨습니다. 그러신 분이 엄마 앞에서는 아무런 수긍을 안 하셨지만 뒤에서는 도움을 주셨고 아버지가 세상에 남기고 가신 재산은 제 몫이 됐습니다. 전 일본에서 대학을 마저 다녔어요.
졸업을 한 후에는 취업을 어디서 해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노래지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몇 주 전부터 유독 피곤하다, 컨디션이 이상하다, 등이 아프다, 몸이 참 뻐근하다, 소화가 느리다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의 매듭을 꼭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런 게 갱년기인가 싶다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심각성을 몰랐던 제가 천하의 멍청이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쓰러지셨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암이 전이된 상태였어요.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안 즉시 엄마와 저는 일본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대학 졸업장을 챙겨 들고서 엄마와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을 했어요. 엄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야. 미선이 잘못한 거 없어.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 넌 아무런 잘못이 없단다. 엄마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많이 남겨주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모가 빼빼 마른 몸에 짙은 화장을 한 얼굴로 나타나신 걸 보고 제가 한숨부터 내셨네요. 뭘 어쩌고 사시는지 그냥 뻔하더라고요. 이모,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시나요? 내가? 너한테? 왜? 죽은 우리 언니한테 미안하면 미안했지. 내가 우리 조카님한테 뭐가 미안할 일이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기대도 안 했으니까요. 이 싸가지. 나는 너 어렸을 때부터 알아봤어. 싸가지가 없다는 것을. 근데 너 돈 좀 있니? 돈은 왜요? 이것 봐. 답이 뻔한 문제를 굳이 왜냐고 묻는 것부터 너는 싸가지가 없어. 야, 필요하니까 돈 얘기를 하겠지. 돈 없어.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 왜? 이제 어쩔래? 유일했던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전 이제 거리 낄 게 없었어요. 미쳐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모가 엉덩방아를 찌으시더군요. 어머 놀래라. 이 애가 진짜 돌았나? 너 왜 그러니? 가족끼리 돈 얘기도 못해. 가족은 무슨? 이것 보세요. 저한테는 가족이 없어요. 속 시원히 외치고 나니까 가슴속에서 언제나 느껴지던 응어리가 그제야 풀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당황해서 입만 벙긋벙긋 하실 뿐 저한테 아무런 반격도 못하시는 이모를 보며 진작에 이렇게 살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치가 떨리는 이모 따위 절대로 제 가족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예상치 못하게 저한테 따로 오셔서는 엄마가 아버지와 같은 곳에서 쉬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쪽이 제 입장에서도 뵈러 다니기 편하지 않겠냐고 하셨고요.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싫습니다. 그렇구나. 네 뜻 잘 알겠다. 앞으로도 종종 연락이나 하면서 지내자꾸나. 아니요. 별로 그럴 생각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 아니니? 가족이라니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미워하고 괴롭히셨는지 혹시 아셨나요? 아셨어도 모르셨어도 어느 쪽이든 제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돼요. 아무도 제 편은 없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는데 존재만으로도 눈총을 받아야만 했었죠. 저도 엄마도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면목이 없어. 미안하다. 네, 연락하면서 지내는 게 싫다는 제 마음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기일마다 연락하는 건 그럼 어떻겠니? 그것도 안 되겠니? 큰아버지가 똑똑하신 분이시긴 하더라고요. 치사하게 엄마의 기일마다 연락하는 건 어떠냐고 하셔서 차마 제 입에서 싫다는 소리가 못 나오도록 하셨으니까요.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의 기일인데 어쩔 수 없이 침묵으로 수긍을 하고 말았습니다. 큰아버지는 돌아가신 친할머니와 인상이 너무 비슷했어요. 전 그게 싫었는데 문득 거울 속에 저에게서 이따금씩 그 집안 특유의 인상이 스칠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혈연이란 무엇일까 싶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세 번째 맞는 기일이 됐을 때 밥 한 끼 같이 먹어달라고 큰아버지가 간절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며칠 후에 따로 뵙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어릴 적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순수하고 철이 없었던 소년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네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어릴 적 모습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세상을 떠난 당신의 동생이 어릴 적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 속에 전부 담아두고 계셨던 분이 다름 아닌 제 큰아버지 같은 분이셔서 이 점 또한 놀라웠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그날 이후 두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엄마의 기일이 아니더라도 종종 큰아버지와 연락을 하게 됐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골마 있던 부모님의 사이 때문에 두고두고 충격을 가슴에 안고 살았던 전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하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제 인생을 엉뚱한 길로 흘려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열고 주변에서 소개시켜주는 남자도 만나보고 그렇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결혼을 마음 먹을 만큼 진지하게 만나게 된 상대는 누구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찾아낸 인연이었어요. 병원 건물에 입점해 있던 카페에서 저는 책을 읽고 있었고 그 사람은 피곤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로 커피를 사러 온 의사였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이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고 그게 시작이었죠. 남자친구는 악바리 정신 하나로 거기까지 올라온 인재였어요. 중학교 때 부친상을 당했고요.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그때 조의금을 빼돌리는 만행을 저질러서 거의 인연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웬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가출을 했고요. 5년 뒤에 낳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서 놀란 남자친구가 기절을 할 뻔했다고 합니다. 용케 기절을 안 했던 것은 옆에서 모친이 정말로 기절을 하셨기 때문이었고요. 아이의 아빠는 오토바이 사고로 명을 달리한 뒤였습니다. 누나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다녔고 모친은 아이를 돌보면서 일까지 다니셨고 남자친구는 의대에 진학해서 착실한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모친의 지지와 응원,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남자친구는 공을 돌렸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가족들이 협조를 안 해줬다면 의대 생활을 어떻게 했겠어요. 남자친구는 고생 많으신 모친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며 결국 의사까지 됐고요. 아들이 의사가 되는 걸 보신 모친께서는 딸을 재혼시키는 것에도 성공을 해내셨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 그런 분의 눈에 내가 안 찰 수도 있겠지만 나 노력해 볼 거야. 네가 일본어 번역까지 하는 능력자인데 아무렴 우리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려고. 그런 걱정을 하지 마. 무조건 널 좋아하실 거야. 남자친구가 하도 자신만만하게 그러길래 저도 걱정을 좀 내려놨죠. 복잡한 집안 얘기를 남자친구에게 굳이 다 해주지 않았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것, 유산을 조금 받았다는 것, 이 정도만 남자친구가 알고 있었고요. 저를 향해서 외로웠겠다 이런 소리만 해주었을 뿐 남자친구가 한 번도 떨떠름한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기에 설마 그 가족들이 그토록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이었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네요. 어서 와요. 차린 건 없지만 편히 들어요. 정감 넘치는 아파트에 들어서자 남자친구의 모친과 누나가 환한 웃음을 짓고 계셨죠. 엄마 차린 게 없다기엔 완전히 징수성찬인데? 남자친구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고 전 행복하게 웃으며 나란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잠시 나눈 다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길래 알려드렸고요. 외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다는 걸 높이 사셨는지 반색을 하셨습니다. 고단한 의사 생활, 얼른 짝을 만나서 위로 좀 받고 응원도 받고
우리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간 얼마나 간절히 빌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좋은 짝이 우리 아들한테 생기는구만. 너무 좋네요. 좋아. 아, 맞다. 그래서 부모님은 뭘 하시나? 연세는 얼마나 되셨고요? 네? 모르고 계신 거죠? 저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제가 머쓱하게 답을 하며 남자친구를 흘겨봤어요. 그랬더니 입모양으로 저한테 바빠서라고 하더군요. 바빠서 집에다가 제 얘기를 자세하게 할 새가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다시 앞을 쳐다봤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아주 가관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니? 그럼 설마 고아? 엄마, 우리 집안의 자랑이 웬 고아하고 결혼을 한다는데? 그때 남자친구의 누나가 헛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비아냥댔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 봐도 무식과 무례가 철철 흐르더군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 양친이 다 안 계신담? 재산은, 돈은, 부동산이라도 뭐 하나 좀 있나?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조금 받은 게 전부예요. 옌병. 갑자기 모친께서 상위로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더니 남자친구를 째려보셨습니다. 아들, 1억이야? 엄마 가슴에 이렇게 대못 박아도 돼? 집안이 저 정도로 필요한 건 우리 아들 생각에도 정말 아니지 않어? 그 똑똑한 머리로 왜 엄마를 실망시킬까? 엄마, 난 처가 없는 거 괜찮아요. 환영이에요. 뭐가 괜찮아? 뭐가 환영이야? 의사님 앞에 감히 고환연이 어디서 낯짝을 디밀어? 이렇게 뻔뻔한 경우가 어디 있어? 아들, 아닌 건 아닌 거야? 처가 없으면 챙길 필요도 없고 편한데. 엄마, 나 그냥 결혼 허락해주면 안 돼요? 순진한 소리 하지 마. 조금이라도 더 가진 집안하고 연을 맺으려고 그냥 아등바등하지 못할 망정 어디 뒷배 하나 없는 초라한 고아년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아들, 너 기껏 자선단체 노릇하려고 의사 됐어? 결혼이 봉사활동이야? 결혼 잘해서 의사로서 앞길도 잘 닦아놔야지. 정신 차려. 모친의 외침에 누나 쪽은 강력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군요. 놀라운 건 제 남자친구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친에게 설득을 당했다는 표정이 돼서는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럼 결혼은 좀 더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하나?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이 정도 시련으로는 제 가슴에 생채기 하나 나지도 않았거든요. 제 가슴이 단단해지도록 조기 교육을 시켜주신 돌아가신 친할머니를 향해 감사의 표시라도 해야 하는 건가 싶었네요. 확실히 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끝난 거지? 제가 차갑게 물었고 남자친구는 입술만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는 표시였죠. 모친께서 저에게 삿대질을 날리셨어요. 당연히 끝이지, 끝! 교회안이 꼭두 새벽부터 푸억일했네. 젠장할 감히 우리 의사들한테 고아 주제에 들러붙어서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 아주 괘씸하구먼. 잘 됐네요. 저도 이놈의 집구석이 괘씸해지려던 참이었거든요. 뭐야? 괘씸하면 뭘 어쩔 건데? 판 엎어졌으면 그냥 깔끔하게 사라지는 게 그쪽에도 좋아. 깔끔하게 사라지기 싫은데요. 여기 의사님이 일하시는 병원에 저도 종종 갈 거예요. 코머리처럼 달라붙으려고? 저런 끈질긴? 설마요. 병원장이 제 큰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병원 카페에서 만났던 거고요. 저는 그때 누가 식탁에 얼음이라도 끼얹은 줄 알았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더라고요. 제 맞은편의 두 사람이 멍하게 서로 시선 교환을 하더군요. 잘못 들은 것인지 확인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병원장이라니? 무슨 소리야?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농담 아니야.
피도 눈물도 없고 철두철미하기로 소문난 그 병원장이 내 큰아버지 맞아. 뭐 차가우신 분인 건 맞는데 나한테만은 예외로 구셔서 무척 잘해주셔. 그래봬도 조카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거든. 전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아 보이는 세 사람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난 뒤 대단한 의사님의 어깨를 두드려 줬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수고해라는 말을 남겨줬죠. 홀가분하게 나왔는데 뒤늦게 저를 쫓아 나오더군요. 놀랍게도 셋 다 저를 쫓아 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저를 뒤따라와서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모친께서 거의 울면서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아유,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진작에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그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아이고야, 아유, 사람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그 옆에서는 그 누나가 황급히 자기 동생의 다리를 걷어찼고요. 야, 너 뭐해? 빨리 무릎 꿇어, 이 멍청아. 자기야, 제발 기회를 주라.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배경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그랬던 거 알지? 무릎을 꿇은 채로 저에게 비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마음이 식더군요. 이 결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늘에서 엄마가 식탁 위의 상황을 꼬아주셨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만 들었답니다. 세 사람이 무슨 난리를 치든 전 냉정하게 돌아섰고요. 그놈은 제가 혹시 권력을 움직여서 자기한테 불이익을 줄까봐 그때부터 전전긍긍하며 지냈습니다. 안색이 썩어 들어갔죠. 전 결혼을 생각까지만 했다가 그만두었다고 큰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망한 건 스스로 무덤을 팠기 때문이에요. 저와 그런 식으로 파혼하고 나서 정말 정신이 나간 것인지 술집을 드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술집 여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그놈한테 아는 척을 한 거죠.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 차림의 술집 여자를 본 그놈은 경악을 했고요. 자기야, 정말로 의사 맞았구나. 다행이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 누구세요? 자기 연기하는 거야? 어머, 귀여워라. 근데 어떡하지? 정말 귀여운 건 바로 이 뱃속에 들었는데. 자기야, 나 임신했어. 자기애다? 그놈은 결국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피로 누적의 충격적인 상황까지 겹쳐서 그렇게 된 것이었죠. 딸의 만행에 이어서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아들이 만행까지 겪으니 그 모친은 또 한 번 기절하셨다는 후문이고요.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서 그놈은 결국 그 병원에서 쫓겨나듯 자기 발로 나가야만 했답니다. 그런 일을 겪었지만 전 그렇다고 해서 남자의 편견을 갖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훌훌 털어버리고자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 정말 소중한 인연이 생겼을 때 놓치지 않고 단박에 잡을 용기가 있었답니다. 과거에 단 한 가지 면만 없었더라도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듯 감성적인 생각을 잘하고 감수성 짙은 저와는 달리 남편은 꽤 무뚝뚝한 성격에다 매사에 건조해 보이는 사람이랍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따사로운 햇살이면 당신은 시원시원한 그늘 같다네? 그만큼 우리가 상반되어 보이나 봐. 누구는 햇살이고 누구는 그늘이고? 그래, 내가 우중충한 사람이라는 거겠지. 재미도 없고. 잘 알겠어. 뭘 또 그렇게 받아들여. 사람들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잖아. 아니야, 난 진짜로 그늘 같은 이미지가 있어.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라는 따사로운 햇살이 있으니까 내가 그늘 역할을 맡는 것도 뭐 썩 나쁘지도 않아. 뭐무나? 이 양반이 왜 이러셔? 나이가 좀 들더니만 없던 너스레를 다 떠네. 어쩌겠어. 이제 나도 능글맞은 아저씨인 것을. 담백하던 과거의 나를 잊어주길 바래. 뭐래? 당신 담백했던 적이 없었거든? 건조에 빠진 듯 아닌 듯 아리까리한 사람이었지. 마치 뭐라고 돼야 되나? 그래, 피대기 오징어 같았어. 얼마 전 장난스럽게 남편과 그런 대화를 나누었네요.
그러자 난데없이 10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오징어, 그리고 휴게소에서 볼 수 있는 피대기의 가격이 금값이 되었다느니 이런 소리를 한참이나 진지하게 늘어놓던 남자가 바로 저의 남편이어서 그 밤에 한참이나 실없이 웃었습니다. 큰일이 생기거나 조언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 주저앉고 큰아버지께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거, 혈연이라는 거,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빠질 수 없는 최우선의 인연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사연 채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사연만큼은 꼭 제보하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됐어요. 이 사연을 계기로 저희 집이 더욱 화목해졌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커피 프린스를 아시나요? 저와 남편이 딱 이런 비스무리한 커피집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 관계로 만나게 된 사이예요. 당시 남편은 빵빵한 시댁의 둘째에 어엿한 커피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죠. 저희 커피집은 부산으로 관광하러 오시는 손님들이라면 한 번쯤 들릴 법한 큰 규모였는데 남편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장님이었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온 저는 이제 막 커피에 열정을 가지고 있던 풋내기 여자애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대시로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저기, 오늘 그 청소 끝나고 잠깐 나 좀 봐요. 네? 뭐 필요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아니, 뭐, 드라이브나 하자고요. 떨리는 말투로 제게 고백하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어른거립니다. 아줌마가 되다 보니 그 시절의 그 설렘은 이제 추억거리, 안주거리가 됐는데 정말 남편의 볼은 홍당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새빨개져 있어서 너무 귀여웠고요. 은근슬쩍 사장님이 남편을 동경하고 있던 전 그야말로 남편에게 홀딱 빠져 연애를 했고 그게 결혼으로 이어졌답니다. 사실 결혼으로 이어지기 전 중간 다리가 있긴 했는데 바로 아이였어요. 어떻게 오빠? 나 아이 가진 것 같아. 테스트기 해봤는데 이거 이거 임신 상태라는 거 맞지? 나 어떡하면 좋아? 아직 25도 안 됐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책임질게 내가. 일단 우리 엄마 아빠부터 찾아뵙자. 누나도 너 보고 싶어 했는데 마침 잘 됐다. 당시 남편은 마치 이 과정을 후딱 끝내버리자는 태도였어요. 결기에 찬 눈빛으로 시댁에 저를 끌고 인사를 하러 간 것이죠. 거기서 시부모님의 눈길, 특히 시아버지의 눈길이란 정말 매섭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애들 참 무섭다니까. 어떻게 애를 먼저 만들어서 결혼할 생각을 하냔 말이야. 결혼부터 하고 일을 치를 생각을 해야지. 이게 남자 아랫도리만 단속할 일이냐? 여자나 남자나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지.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놈들이 결혼하겠다고 설치고 있으니 이거 큰일이구나. 아버님의 발언 중 그 밥에 그 나물 놈들은 저와 남편을 가리킨 말이었죠. 저는 너무 위축되어 있던 터라 뭐라고 받아칠 말도 없었어요. 아기를 가진 게 죄도 아니거늘 단순히 혼전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전 불룩한 배도 가리고 연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더군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요. 이쁘고 고운 우리 며느라가가 혼수로 아기를 해온 거니까 그래도 어른으로서 축복해 줘야죠.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아가야. 일단 인사 와줘서 고맙구나. 너무 긴장해 보이는데 과일부터 좀 틀어. 네,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때 시아버지와 참으로 대조되는 시어머니의 푸근한 인상과 자유로운 눈빛은 제게 크나큰 위안이 됐답니다.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며 매의 눈길로 쳐다보는 시아버지에게 바짝 쫄아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걸 이미 간파하신 듯 저를 따스히 안아주셨어요. 시댁에 갔을 땐 형님 되실 분이 이미 들어와 계셨고 이후에도 동서가 들어오게 됐는데 형님 역시 인상이 좋으셨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교사라고 하셨는데
특유의 근엄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있으시긴 해서 어렵게 느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따뜻한 느낌이셨죠. 저에게 대시하는 것도 그랬고요. 나중에 저에게만 이렇게 속삭이더군요. 우리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긴장했죠? 원래 말씀이 좀 거친 양반이세요. 아유, 내가 다 민망하네. 그런데 형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날을 생각하면 전 심장이 쫄려오는 기분인데요. 거실에서 고성이 들리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아까 있던 일로 소리를 쾅쾅 치고 있으셨어요.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아까 저를 감싸주신 것에 마음이 안 드셨던 건지 어디서 여자 주제에 말을 크게 하냐고 하시더군요. 너무 놀라 어버버하고 있는데 뒤이어 하신 형님의 말씀에 이것이 시댁의 평범한 풍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두 번째 충격이었죠. 아우, 정말 아버님 또 저러시네, 진짜. 내가 예비동서 있을 땐 저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정말 저 버릇을 어쩐담? 나중에 당황한 남편 역시 아버지를 뜯어 말리고 나서야 사태가 겨우 진정됐는데 남편은 원래 이러진 않는데 하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때 어떤 촉이 왔어요. 쎄한 촉이요. 형님의 말 뉘앙스를 봐서도 시어머니의 말 없는 우울한 얼굴에서도 그건 아주 일반적인 풍경이었답니다. 내가 그랬지. 내 말에 토달지 말라고. 어디 옆엔 내가 남편하는 말에 대들 생각을 해? 내가 나 말하는데 방해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 거 그건 몰라? 30년을 살아도 모르나? 알았어요. 그만해요. 애들도 다 있는데. 어머니의 소리 없이 사라지던 그 음성은 애처로울 만치 떨리고 있었답니다. 표정 또한 말할 것 없었죠. 잔뜩 그늘이 드리워진 그 얼굴엔 수치심이 어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설 수도 없게 끝나버린 일이었지만 그 이후 상견례를 할 때도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전 시아버지와 종종 맞부딪힐 일이 많다는 걸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었지만 적중했죠. 이래서 인생이 고통이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촉은 늘 적중하니까요. 특히 시아버지는 상견례 때 아주 무례한 발언으로 저희 친정 오빠 성질을 들쑤시고 말았는데요. 상견례 때 보통 자식들 어린 시절이나 훈훈한 얘기를 하며 마무리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시아버지는 거기서 본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자랑이 대개는 돈 자랑, 직업 자랑이었습니다. 시아버진 건축사로 일을 오래 하셨는데 자신이 그 시험을 어떻게 빨리 통과했고 집안의 그로 인해 얼마나 자식들이 덕을 봤으며 시어머니가 편하게 사셨는지 그 얘기뿐이었어요. 아니, 니네 시아버지 대단하더라. 아니, 어떻게 안 싸돈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무안을 주시든 말을 할 수 있니? 아니, 건축사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니 뭐니 해서 본인 스스로 뿌듯하면 됐지. 아, 뭘 그걸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구태여 자랑을 하냔 말이야. 아니, 예진아. 난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 뒤엎을 뻔했다. 엄마 아빠만 아니었으면 진짜 그랬다고. 자꾸 자기 돈 자랑하면서 우리 집안 은근슬쩍 깎아내리는 거 우리 집 식구들이 모를 줄 알았나? 아, 우리 집안에는 사자 직업이 있냐면서 대놓고 물어봤잖아. 아, 참나. 사자가 무슨 대단한 직업이라고. 돈으로 치면야 나나 우리 아버지도 부족하게 벌지는 않았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랑 청소업체 한다고 하니까 경멸하듯 쳐다보는데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획 돌 뻔한 거 겨우 참았어. 오빠 잘했어. 잘 참았어. 고마워. 친정 식구들 앞에서 한순간에 죄인이 된 기분 아마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친정 오빠의 말처럼 저라도 나서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았겠지만 하기야 저도 그 어린 나이에 뭘 알았겠어요. 그저 집안의 큰 어른 되실 시아버지가 자서전 쓰듯 줄줄 자기 인생사를 읊는데 고개 끄덕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거기다 명절날 한 번씩 저를 이런 식으로 들볶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제 속을 제대로 뒤집었죠. 차라리 저를 욕을 하시던지 왜 저희 친정을 건드리실까요? 사돈께서 운영하시는 청소업체 말이다. 내가 나중에 건물 하나 사면 거기 청소를 사돈께 맡겨볼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아가? 아, 네, 아버님.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요즘엔 직접 청소하시는 게 아니고 운영만 하시는 거라
제안을 수락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뭐? 직접 안 하신다고? 아니, 그럼 내가 믿음직스럽지가 않지. 난 사돈이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꼼꼼하게 해주실 거라 믿고 맡기는 건데. 그럼 됐다. 다른 업체 부르지 뭐. 하여튼 네 친정오빠도 사람이 안 되긴 했더라. 그 젊고 창창한 나이에 청소라니. 얼마나 불쌍해. 아무리 돈이 잘 벌린다고 어쩐다고 해도 딱 봐도 푼돈 버는 걸 텐데. 아유, 집안의 장남이라고 하니 차라리 사돈께서 공부를 시키셨으면 좀 좋아.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오빠 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물론 청소 일 자체가 고되긴 하지만 저희 오빠는 보통 사람 관리를 하는 편이라 그렇게 몸이 축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이거야.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녀석하고 결혼한 거, 이렇게 편하고 애 낳고 살고 있는 거, 이거 다 누구 덕인지 모르겠냐? 내 덕이다. 내가 돈 벌어서 갖다 주니까 네 시애미도 네 남편도 편히 살았던 거야. 아이고, 너도 멀었구나, 멀었어. 헛똑똑이네. 시아버지의 말에 대항 한들 꿋꿋하셨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데는 거침이 없으셨어요. 다만 여기서 아주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 같은 건 들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단 거예요. 그저 청소업체 운영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까내리고 비웃던지 걱정하는 척, 선심 쓰는 척 하며 위선 부리는 그 행동이 정말 이제 한 번씩 역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달래준 건 어머님과 형님이었어요. 어머님은 일전에 아버님에게 한번 호되게 당하셨던지라 대놓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뒤에서 몰래 저 붙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형님은 어머님과는 반대로 시아버지에게 대놓고 한 번씩 퉁을 주었죠. 형님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엄한 말투로 또박또박 하고픈 말을 힘주어 말하는데 형님이 마치 여자 영웅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동서 친정을 그렇게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동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이구, 내가 그러려 한 게 아니고, 그래, 네가 오해한 거다. 난 작은 애한테 뭐라 한 게 없어. 그런데 희한한 게 아버님이 형님에겐 크게 이렇다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 옛날에 이미 형님과 아버님이 대판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아버님이 저 때와 비슷하게 형님의 친정을 가지고 술김에 욕을 세게 하셨는데 형님이 그만 거기서 못 참고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아버님은 그 말에 기겁하셨다고 해요. 손주는 보고 싶어 하시는 성격이고 아주버님도 그다지 경제적 수입이 없던 편이라 혹여나 이혼이라도 당하면 그 후에 돌아올 후환이 예상되잖아요. 이렇듯 형님이 한번 세게 나가시니 정글의 왕처럼 군림하셨던 아버님도 곧바로 깨갱하신 거죠. 한마디로 상대를 보고 덤벼드는 분이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 참 이런 말 못하지만 한마디로 비열한 구석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런 형님도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시댁의 이 암흑 같은 비밀을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1년째 비스물이 되던 날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형님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걸 우연히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대화 내용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심려 마세요. 아버님 이러는 게 한두 번은 아니라 저도 속상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실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차라리 믿고 싶은데, 이번엔 어쩐지 감이 안 좋아. 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네, 바로 아버님의 바람기였어요. 뒤늦게 저를 발견하신 어머니와 형님은 화다닥 놀란 표정을 관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이내 어머님께서 저를 먼저 앉혀놓고 조용히 어르듯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람을 핀 지는 이미 어머님이 자식을 낳고 난 후 시작되었대요. 그 세월이 거진 30년째이고 자기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살았다고요. 그러려니 하면 그냥 그러려니 되더구나.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그래. 젊은 네 눈에야 내가 참 모자르고 바보같이 보이겠지만
난 이혼은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럴 생각은 없단다. 그냥 이대로 무던하게 살다가 가고 싶을 뿐이야.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배우자의 바람을 그냥 무던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결혼한 지 갓 1년 된 저로서는 어머님이 그저 안쓰럽고 아버님이 너무 미울 뿐이었답니다. 그 후로부턴 아버님이 결코 곱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 일을 그냥 이제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하필 저와 시어머니 형님이 함께 모여 남편 가게에서 오순도순 커피를 한잔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와 그 옆에 팔짱을 낀 여자 두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날은 특히나 남편이 커피숍 인테리어도 단장했겠다 그 기념으로 모인 것이기에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했어요. 근데 팔짱을 끼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찬물이 뿌려지듯 단번에 분위기가 식어버리고 말았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곧바로 사색이 되셨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정말, 어떻게 아들 가게 앞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말 내가 기절하고 싶다, 진짜. 어머님, 진정하세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시더니 한참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직접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앉으셔서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셨어요. 이내 눈물을 터뜨리시더니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어머님도 며느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어린 나이에 가난한 친정에서 팔려가듯 아버님에게 시집와선 그저 애 낳고 집안 살림하는 것 말고는 배운 게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축되고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못하면 내 시어머니에게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른다. 남편까지 쌍으로 아주 나를 들들 볶아댔지. 어떻게 그런 악마들이 있는지. 그때는 어려서 그저 당하고 살았지만 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저 다 한이다. 그냥 얼른 빨리 죽었으면, 그래서 이 꼴 안 보고 살았으면 낫겠다 싶다. 이젠 다 놓고 싶어. 어머님의 한이 어느 정도였으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셨으면 둘째 며느리인 저를 데리고 그런 말씀을 토해내셨는지 그 마음이 공감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딱히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더라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진다는 말이 있기도 하잖아요. 남편은 딱 그 상태와 같았습니다. 나도 아버지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 당연히 싫지. 엄마도 불쌍하고. 근데 어쩌겠어. 아버지가 나 학비 다 대주고 커피 공부 유학도 시켜주고 뭐 받은 혜택이 많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혼을 권해도 우리 엄마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해.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이랑 살고 싶지 않으셔. 벗어나고 싶으시다고. 근데 용기가 없으신 것뿐이야. 평생 가정주부로 집안에서 살아오셨으니까 막상 이혼에 나와 산다고 해도 막막하셔서 이대로 지내시는 거라고. 근데 어머님 이러다 정말 병드셔. 어머님 연세에 병드시는 거 특별할 일도 아니잖아, 여보. 난 무서워. 우리 어머님 이러다가 완전히 망가지실까 봐. 전 그때 시어머니께서 완전히 정신을 놓으실까 봐 두려웠어요. 제 앞에서 눈물을 훔치셨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속이 골마도 한참은 골마 계실 게 뻔했죠. 그게 다 암으로 병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전 무슨 대책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형님께서도 고개를 내저으신 게 시아버지를 말릴 길이 없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그만두라고 몇 번 말씀드려봤는데 그때마다 뭘 하시는 줄 알아? 여자는 남자 하는 일에 간섭하는 거 아니래. 그러면서 나보고 너희 젊은 세대들이랑 우린 다르니까 신경 끄라는 거야. 동서도 그냥 아버님 문제 내버려 둬. 신경 써봤자 우리만 골 터질 뿐이야. 심지어 시아버지가 옮겨다니며 만나시는 여자들은 비교적 나이가 어렸는데 차라리 꽃뱀이라도 걸려 된통 당하기라도 하면 그만두실 수도 있으련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결국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가족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모이자고 한 건 도련님도 아시고 아주버님도 아시겠지만 아버님 바람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님 몇 달째 죽만 드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쩌나 걱정돼서 병원에라도 데려가야 하나 싶어요. 저번 날 이 얘기 듣기론 어머님이 아버님이 몇 번씩 사고치고 다니실 때마다 그 뒷수습 다 하시고 몇 번씩 피해자들한테 머리 조아리고 어떻게든 합의하게 도우셨다면서요? 도련님도 아주버님도 그 자리에 있었을 테니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전 어머님이 너무 안 됐고 불쌍해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많이 망설이다가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바로 아버님께서 술만 먹으면 그렇게 주사를 부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특히 젊었을 적에요. 젊었을 적 일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술을 자주 마셨는데 일주일에 5번은 괜히 길 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랬다네요. 그러다 한 번 큰 싸움이 나서 어머님이 무릎 꿇고 제발 합의해달라고 빌었답니다. 아버님 주먹에 맞은 그 사람들도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니까 불쌍해서 한 번은 넘어가 줬고 사실상 아들이지 이게 남편인가요? 아들이라 해도 아마 이렇게 행동한다면 기가 찰 노릇일 텐데요. 전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거의 기함을 했답니다. 근데 제 말에 막내 도련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심지어 저희 남편까지도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근데 형수님,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형에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버진 강산이 바뀌어도 바뀌실 분이 아니고 엄마도 그래요. 엄마도 이제는 이골이 나서 그냥 저리 참고 사시는데 적응이 되실 만큼 되셨어요. 먼 수가 있었다면 저희도 뭘 했겠죠.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간 수술하고 술은 안 드시니까 그거 하나는 덜 하시니 다행이죠 뭐. 맞아, 여보. 내가 이 가족회의 아무 의미 없다 했잖아. 이런 거 소집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고. 아유, 괜히 속만 답답해지네. 막내 도련님은 원래도 성격이 좀 맹한 편이었죠. 괜찮은 전문대 나와서 작은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람이 뼈가 없는 타입이랄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타입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줏대가 없고 기준도 없었어요. 사실상 시어머니 사랑을 그렇게나 많이 받고 자랐으면서도 자기 엄마가 절에 죽상을 하고 앉아있는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실망감이 꽤 컸답니다. 남편은 또 어떻고요. 그래서 그 가족회의는 흐지부지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시아버지를 나서서 설득하려고 해도 이걸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애 키우느라 바쁠 때라 시댁적으로 도통 신경을 쓰기 힘들더라고요. 애가 제멋대로 소리 지르고 말썽 부리는데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 시기에 아주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생겼는데요. 드디어 막내 도련님께서 여자를 데려오셨어요. 막내 동서가 들어오며 저희 시댁은 사실상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내 우울해 있던 시어머니는 막내 도련님이 데려온 동서를 보자마자 화색이 되셨고 그제야 세 아들이 모두 장가에 드셨다며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거기다 동서 성격이 똑소리 나더라고요. 막내 도련님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성격에 제가 다 마음이 놓이는 거 있죠? 역시나 시어머니도 그러셨고요. 막내 동서는 직업이 약사였는데 도련님 회사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입학도 졸업도 1등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딘가 남달라 보였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집에 사자가 들어왔구나, 사자가. 내가 우리 큰 며느리나 작은 며느리한테선 보지 못했던 재미를 너한테 보면 되겠네. 아이고, 어떻게 우리 한심한 막내 아들이랑 엮였는지 모르겠다만 아무쪼록 잘 들어왔다. 이제야 대화가 통하겠구나. 아, 네. 그런데 아버님, 이 한심하지 않고 저보다 영민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배울 때가 많아요. 제가 공부만 해서 세상 돌아가는 건 잘 모르거든요. 이해한테 많이 묻고 배워요.
어이구, 그러니? 우리 막내 아들한테 그런 구석이 있는지 미처 몰랐네. 그냥 구멍가게 같은 쬐그만한 회사 다니면서 지 용돈 벌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작은 회사긴 하지만 알아보니까 굉장히 탄탄한 회사더라고요. 거기 대표님을 제가 우연히 모임에서 만나서 알게 됐는데 비전이나 직원들 생각하는 마음씨도 남다르시고요. 이이가 그런 회사에 다녀서 저도 참 다행이다 싶어요. 동서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기 한 번 죽지 않고 자기 할 말을 또박또박 하는데 형님마저 약간 여기에 감탄하신 듯 보였습니다. 형님도 한 성질 하시는지라 아버님께 기 죽는 법이 없으시긴 했는데 막내 동서는 시작 전부터 다르더라고요. 인사하러 온 날 말끝을 흐리고 살짝 주눅 들어 있는 저와는 한참 다른 태도였죠. 저보다 어리고 손아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절로 우러러보게 되더군요. 심지어 막내 동서는 집안도 괜찮았어요. 친정 아버지가 의사시고 어머니도 약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자연스레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 같다며 덤덤하게 말하는데 전 사실 이때 이미 남편에게 들어서 막내 동서 친정의 재정 상태를 꽤나 상세히 알고 있었답니다. 있잖아, 제시기가 그러는데 재수 씨 집안이 완전 대단하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내과 건물이 재수 씨 친정 거라네. 재수 씨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대대로 거기서 일해오셨대. 그 내과 건물 1층에 약국이 재수 씨 어머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우리 아버지의 평생 꿈이 건물주였잖아. 재수 씨 친정이 이미 그걸 이룬 셈이지. 난 참 내 동생이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났는지 신기하다니까. 마치 남편은 막내 도련님이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 마냥 그날 밤 내내 열변을 토하곤 했죠. 사실 사람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집안이 잘 살고 보면 시작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친정도 못 사는 편이 아니지만 저도 내심 주변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니 뭐니 유학 갔다 오는 친구들이 부러웠거든요. 동서는 이후에도 시아버지의 선을 넘는 발언에도 잘 대처해서 저희 식구들을 놀라게 했죠. 시아버지조차 은근히 동서를 어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도 집안 재력 차이도 남달랐고 직업도 도련님보다 훨씬 나았으니 그랬겠죠. 거기다 사람을 조용히 압도하는 분위기,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걸 갖춘 동서에게 시아버지는 대형견 앞에선 조그만 강아지와 같았답니다. 문제는 그러니 저만 샌드백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낳지 않고 딸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시댁에 갈 때마다 괜히 면박을 주시는 거 있죠? 과일 한 바구니를 사들고 시댁에 들렀는데 문지방을 넘자마자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정말 끔찍한 발언이었어요. 우리 딸도 있었는데 말이죠. 아니 내가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오라니까 쓸데없이 계집애가 뭐냐 계집애가. 네 형님도 그렇고 너도 줄줄이 계집애를 낳아놨으니 아유 밥맛이 뚝 떨어진다. 세상에 손녀 얼굴 보며 밥맛이 떨어진다고 하는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전 듣자마자 우리 딸 귀를 막아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너무 저희 아이 저한텐 너무 소중한 아이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애 있는 앞에선 자제해 주세요. 아이구야, 작게 말하면 하나도 안 들려. 너 내귀 청력 테스트라도 하는 거냐? 뭐라고 씨부렸는지 모르겠지만 얼른 아들이나 나와. 네 형님은 절대 안 낳겠다고 자기는 하나면 만족하느니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 자리를 채우란 말이다. 하여튼 요즘 젊은 애들은 애 귀한 걸 모른다. 무슨 여자가 애 낳는 기계인가요? 듣는 내내 콧잔등이 시큰해질 만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만하라며 얼른 저를 내보내셨고 문안 인사드리러 온 성의가 무색하리 많지 전 내쫓기듯 나와서 길거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딸이 울지 말라며 저에게 손을 내미는데 어찌나 서러운지. 그만 남편에게 전화해서 너와는 도저히 못 살겠다 선언까지 해버렸어요. 그때 남편이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그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단판을 짓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판은 개뿔. 시아버지에게 된통 당하고 온 거지. 한쪽 뺨이 벌겋게 부어올라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뺨 왜 그래? 맞았어? 그것도 손이 아니고 효자손으로 맞았어. 내가 이 나이에 진짜 아,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중에 골프채 드시는 거 겨우 피해온 거야. 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옆에 있던 효자손으로 온 몸을 두들겨 맞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좀 허약 체질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노인네를 못 이길 만큼은 아닌데 아마 부모이기에 손을 대긴 그랬나 봅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집에 와서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는 SOS 같은 거 보내지 말아야겠다고요. 일절 도움이 안 되니까요. 야, 너 고가 탄소리 좀 들었다고? 어디 여자가 남편한테 일러서 자기 부모한테 찾아오게 만들어? 이런 배은망덕한 것을 봤나? 그 못된 버릇 당장에 고쳐라. 네 남편한테도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골프채로 두들겨 패주겠다고 전해. 알겠냐? 여보, 그만해요. 이러다 우리 둘째 며느리고 아들이고 정말 인연 끊겠어요. 나중에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조그맣게 말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도 화가 나 받아쳐버리려다 어머님 목소리에 가까스로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정말 어머님 말처럼 연을 끊어버릴까, 이걸 친정 오빠에게 일러버릴까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같은 성격의 친정 오빠가 알면 시댁이 뒤집히고도 남을 테니 제가 조금 편하게 시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어머님 때문에 참았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다급히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먼저 들어온 형님보단 성격이 유순한 편이었던 저를 더 편하게 여기시는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새벽에 걸려온 전화라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전 그때까지만 해도 후에 어떤 참담한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가, 내가 정말 못 살겠구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조금 있다가 민재 학교 보내면 네가 우리 집으로, 아니, 내가 너희 집 쪽 커피숍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어머님은 다급히 전화를 끊으시더니 구태여 저희 집 쪽으로 오시겠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심상치 않았죠. 전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어머님을 뵈러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운영하는 곳도 절대 안 된다며 다른 장소를 정해 거기로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했는데 잔뜩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다리를 덜덜 떠시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 손질만큼은 늘 단정히 하고 다니시는 분이 말이에요. 왔니, 아가? 얼른 앉아봐라. 네게 보여줄 게 있다.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시더니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왠지 서류를 열기 무서워서 이게 뭔가 눈빛으로 쳐다봤더니 그냥 열어보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열게 된 서류에는 믿을 수 없는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그것을 우르르 테이블에 쏟아내고 하나씩 보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시아버지와 상간녀의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심지어 눈길을 더 사로잡게 된 건 그 상간녀의 나이가 몹시 어려 보였다는 점, 상간녀의 배가 약간 볼록해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설마 하는 눈길로 시어머니를 보는데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요 며칠 이 양반하고 다니는 게 수상해서 흥신소에 문의를 넣어봤다. 이런 것도 조사해 주냐고 하니까 그 양반들이 자기들은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세상에, 아유, 그 여자가 글쎄 이 영감탱이보다 20살은 어린데다가 심지어 임신까지 시켰다니 뭐니. 네? 뭐라고요? 어머님 방금 임신이라고 하셨어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 이 양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집 나가라고. 이제 자기 아들과 새 여자랑 이 집에서 오순도순 살아야겠으니까 나가라고. 나가라고 하더라고. 난 도무지 살 수가 없다.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니? 이것도 내가 너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정 많은 너한테라도 말해야 속이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한참을 얼떨떨한 상태로 있다가 시어머니 얼굴을 한번 그 사진들을 번갈아서 보았어요. 시아버지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 이건 짐승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바람을 눈 감아준 현모양처 부인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가 있겠어요? 나 그래서 쫓겨나왔어. 네 형님 집에 가기도 민망하고 막내한텐 말하기도 그렇고 자식들한테도 못 가겠더구나. 아유, 이런 상황에서조차 나는 혼자였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엉엉 우시는데 그 뒤에 고백하신 내용도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상 시어머니가 바람만 참아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시아버지 상간녀란 가정 파탄범이 와서 시어머니에게 행패 부리는 것마저 꾹꾹 참으셨다고요. 그 내용이란 같은 여자인 제가 듣기로도 수치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시어머니를 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희 딸을 잠깐 봐주는 아주머니에게 따로 부탁을 드렸어요. 형님과 동서에게도 이 일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을 파서 시간 내어 꼭 모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시어머니께서 그날 밤 유서 한 장을 남기시고 다량의 수면제를 드시고 만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고요. 세상에, 어머님, 이럴 수가, 어떡해. 다들 응급실에 모여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며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아는 건 오로지 저뿐이었고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 사이 시아버지는 어딜 갔는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상간녀와 함께 있었겠죠. 어머님이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전 오열을 했습니다. 얘들아, 쓸모없는 노인네는 이제 그만 세상을 등지려 한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 부족한 날 이해해다오. 이런 유서의 내용도 가슴 아프게 그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조용히 형님과 동서를 병원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아니, 동서, 왜 굳이 여기서 보자고 한 거야? 무슨 할 얘기가 있어? 동서 얼굴 뭐랄까 비장해 보인다. 다들 놀라지 말고 내 얘기 들어줘요. 나 이거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두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 알아요. 뭐? 동서가 안다고? 아니, 어떻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낮에 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폈는데 이번엔 시어머니한테 아예 나가라고 했다네요. 심지어 그 상간녀는 시아버지보다 20살 어리고 애까지 뵀대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과연 우리 어머님 갈 곳이 없어서 며칠간 모텔 전전하시다가 절 찾아오신 거였어요. 뭐야? 그러니까 아버님 또 그새 바람을 피셨는데 이번엔 애까지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라고? 아니지. 노인네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지. 아니, 저번에 동서가 가족회의 소집했을 땐 나도 딱히 해결 방법이 없다 생각해서 입 다물었는데. 근데 이건 정말 아니지. 이 얘기를 듣고 형님은 이내 잔뜩 흥분하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는 사이 앞불싸 동서는 아직 시아버지의 바람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막내 동서는 들어온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시아버지가 딱히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막내 동서가 잠시 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떨더니 커피잔을 쾅 내려놓더라고요. 그 소리에 저도 형님도 놀랐습니다. 동서는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눈빛엔 살기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들, 전 처음 들어보네요. 남편이 예전에 지나가듯 말해주긴 했는데 그땐 그냥 아버지들 한 번씩 피는 그런 젊을 적 바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건 들으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저 사실 여기서 형님들께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일을 저지르고 싶은데 아무래도 형님들 동의를 얻기 위해선 제 가정사를 고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가정사?
저 부유한 친정에서 자랐지만 저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모두 타고난 바람둥이셨어요. 유전인지 뭔지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할머니 속을 썩이셨다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 기질 똑같이 물려받으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1층에서 약국하시는 이유도 아버지 행동 감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며 환자며 하도 흘리고 다니시는 바람에 엄마가 병원 망할까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저도 이게 평생 수치이자 상처였는데 시아버지까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형님들, 저 이거 가만두고 보기 싫고요. 저에게 잘 해주셨던 시어머니 생각하면 더더욱 일을 쳐야겠다 싶어요. 막내 동서의 폭탄 발언에 저나 형님이나 살짝 얼어붙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님도 저도 막내 동서가 그저 구김없이 자라왔을 아가씨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저리 당당하구나 싶었는데 막내 동서의 당당함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더라고요. 바람을 피고도 당당한 자기 아버지와 맞서고 싸우느라 길러진 수단이요. 순간 짠한 마음이 들며 동지애가 솟아났습니다. 형님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막내 동서의 손을 덥석 잡은 형님이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제 계획이에요, 형님. 그리고 저희 세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단죄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나섰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러했어요. 최근 시아버지께서 건축사 일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보고 싶다며 뜬금없이 음식 사업에 뛰어들어야겠다고 하셨거든요. 자신이 제2의 백종원이 되겠다라나 뭐라나 하면서요. 그래서 자리를 알아보고 계셨는데 막내 동서가 먼저 자기 친정 건물 2층에 자리가 있다면서 그곳으로 유인을 한 것이었죠. 오호, 그러냐?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막내가 날 도와주는구나. 아니지, 하늘이 날 돕는 거지. 자식 며느리고 아무 쓸모없다 생각했는데 고맙다 막내야. 사실 네 시애미도 갑자기 저런 선택을 해버리고 집안 분위기가 영 아니었잖니. 돈 받을 데가 없어 아주 막막했는데 네가 복덩이였구나. 아버님이 큰 사업 하시려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감자탕집이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말씀드릴게요. 저희 엄마 아빠가 감자탕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 아이 그럼 우리 사돈께는 특대짜로 선물을 해드려야겠구나. 공짜니 출출하실 땐 언제든지 내 감자탕집에서 식사 드시라고 하렴. 시어머니의 벽어낸 콧배기도 안 비추시던 시아버진 막내 동서의 연락에 한달음에 달려왔고 동서의 제안에 어깨춤이라도 출 듯했어요. 저나 형님은 그걸 보고 비웃었고요. 시아버진 열심히 가게 인테리어며 뭐며 신경 써서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하셨죠. 저와 형님 동서는 그 사이 시아버지의 감자탕 가게가 개업하기까지 기다리며 시어머니를 열심히 간병했고요. 서로 생업이 있기에 돌아가며 교대했는데요. 다들 한마디 불평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감자탕 가게가 개업한 날 저흰 일제히 모두 시아버지 가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부의 상간녀도 마주칠 수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늙어 보였고 못된 심보가 얼굴 곳곳에 드러나 있었죠. 어머나, 내가 너희 새로운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소개가 늦었지? 여보, 나 이제 이 집안 안주인 될 사람이니 소개 좀 시켜줘요. 여기가 당신 새 며느리라고? 어디 보자. 한 명은 기세게 생긴 게 딱 봐도 드세 보이고, 한 명은 없어 보이게 생겼고, 한 명은 돈은 많아 보이는데 생긴 게 영 별로네. 자기를 새로운 시어머니라고 주장한 그 여자는 순서대로 형님, 저, 동서를 가리키며 대놓고 험담을 하더라고요. 마치 기선제압 같았습니다. 농담조였지만 농담이 아닌 내가 서열 위니까 무시할 생각 말라는 선전포고요. 그의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 시아버지가 허허실실 웃더니 그래도 자식 새끼들보단 나아. 특히 우리 막내 며느리가 여기 금싸라기 같은 땅에 저렴한 월세로 가게 내주었다잖아 하더라고요. 동서를 역시나 부단히 챙기시더군요. 그때까진 시아버진 자신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시아버지의 감자탕 가게가 잘 되기만을 빌며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무려 6개월 정도였는데 감자탕 집은 개업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장사가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후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일단 동네 맘카페에 시아버지의 행동을 적은 것을 시작으로요. 이건 글을 잘 쓰시는 형님이 담당했고요. 두 번째, 제가 가게 앞에 나가 직접 만든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답니다. 전단지에 시아버지의 추악한 행위, 그로 인해 시어머니가 어떻게 병들어갔는지 자세히 하나하나 친절하게 나열한 전단지요. 시아버진 가게 손님들이 줄어들자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사업 잘 되는 게 그리 배가 아팠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 전단지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어디서 되도 않는 발뺌을 하려 들어? 아버님, 상상력이 참 깜찍하시네요. 저 그런 거 만들 줄 몰라요.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전에. 제가 딸밖에 나올 줄 모른다고.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애라고. 제가 무식해서 이런 고급 작업은 일절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지 마시고 나가세요. 이제 카페 오픈 시간이거든요. 뭐야? 이런 미친, 이 요망한 걸 봤나? 내 당장 네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놔도 성에 안 차는데 어디서? 그런데 그때 저를 도와 나서준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새 시어머니를 들여 저렇게 되셨다는 걸 알고 난 후 남편은 완전히 변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대걸레 빤 물을 그대로 시아버지에게 끼얹어 버리더군요. 순식간에 쫄딱 젖어버린 시아버진 멍하니 자기 아들을 바라봤어요. 한 번도 제대로 대들지 못했던 둘째 아들에게 이런 면이 있었을 줄은 예상하지 못하셨죠. 한 번만 가게 더 오시면 대걸레물 더 끼얹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아버지와 이 시간부로 인연 끊을 겁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고 동생, 형 모두 같은 생각이에요. 아버지에게 이제 자식 없어요. 네, 세 남자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답니다. 어머님이 정말 생명의 위기에 직면하니 그제야 현실을 각성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시며 자신이 엄마를 방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오열까지 하셨어요. 당장에 시아버지 멱살을 쥐고 흔들겠다는 걸 형님이 겨우 말리셨더랬죠. 아무튼 그렇게 세 자식에게 한꺼번에 팽당하신 시아버진 갈 곳 잃은 신세가 됐죠. 상간녀는 얻었지만 자식들은 잃었으니까요. 아버님, 알아들으셨으면 나가세요. 나가는 문 저쪽이에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제가 배웅하고 나선 후에야 전 동서와 형님에게 이 일을 전했는데 저희 셋 다 통쾌함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리고 다음 계획은 저희 친정오빠가 도왔는데요. 친정오빠가 청소업체 사람들을 싹 불러서 감자탕 가게 안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꼴을 만들어 놓고 그 사진을 찍어 저에게 전송해 줬는데 공들여 하신 인테리어가 절이 됐으니 땅치고 후회하실 시아버지 모습이 절로 상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미소가 지어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획의 일환으로 막내 동서가 나섰습니다. 아버님, 들었는데 저희 둘째 형님 친정 오빠를 고소하신다고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뭐야? 아니, 가게 안을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개편을 드는 거야? 아버님이 그러시면 저랑 형님 사이가 곤란해져요. 제가 형님께 은혜 입은 게 많아서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만 계셔 주시면 제가 이번에 친정에서 증여받은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아버님께 드릴게요. 아버님 이번 생일 선물로요. 어때요? 사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동서의 말에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을까 의심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끝판왕 아버님, 동서의 말에 눈이 희번득 뒤집어져선 그럼 고소 취하하고 가만히 생일날만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아버님의 생신날 준비한 계획을 펼칠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와 남편, 형님네 부부, 동선의 부부까지 모두 모여 호텔 뷔페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진 인연을 끊겠다고 한 자식들이 모조리 등장하자 놀라더라고요. 그 옆에 상간녀 역시 소문을 들었는지 흠칫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분이 아주 귀티나는 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왜 놀랐어요? 뭘 귀신 보듯 놀라고 그래요? 내가 평생 누워있을 줄 알았나 보지? 당신 때문에 그 지경이 됐는데 병신에는 한 번도 안 왔다는 거 듣고 내가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 같은 변태 영감탱이한테 당하고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고 소중하더라고요. 지금껏 당해온 세월 절대 잊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줄게요. 기대해라, 이 망할 영감탱이야. 바로 우리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고급 호텔 뷔페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의 뒤통수를 그야말로 아주 빡세게 후려 갈겼습니다. 어머님 이래봬도 세 자식 길러내고 집안일에도 잔뼈가 굵으신 편이라 손님 하나는 아주 세거든요. 어머님에게 뒤통수를 맞으신 시아버진 악하며 토마토 수프에 얼굴을 푹 담그셨습니다. 상간녀는 저희 세 며느리들이 처리했고요. 첫째 형님이 도망가려는 상간녀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리자 제가 뺨을 한 대 갈겼고요. 동서는 말로 조져놨죠. 너 같은 가정 파탄범들이 세상에 얼굴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돌아다니니까 엄한 자식들이 상처받는 거야. 한 번만 더 저 노인네 앞에 나타나면 내가 그땐 네 자식들한테 친입 편지 써줄 거야. 네가 술집에서 뭐하고 돌아쳤는지. 그러자 상간녀는 벌벌 떨며 울며 불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이 모든 꼴을 당하시고도 자신의 막내 며느리에게 묻더라고요. 그럼 건물은 어떻게 되는... 동서는 빙그레 웃으며 건물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고 못 박았답니다. 그리고 매출 안 나오는 감자탕 가게 당장 빼라며 지금 안 빼면 더한 후환이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제야 후회의 눈물을 떨구던 시아버진 어머님을 붙잡고 용서해달라 빌었지만 어머님은 그보다 더 매서운 말로 휘갈겼습니다. 야심차게 차린 감자탕 가게야 이미 매출 하락세를 탄 지 오래고 내 이쁜 새 며느리들이 이혼 소송에 아주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 세게 물을 거 각오하고 있어요. 이참에 정신교육 제대로 받고요. 그 후 저희는 단란한 가족이 되어 이제야 자식은 자식으로서 며느리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부디 바람은 피지 마시고 가정에 충실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 사연 마칠게요.